잠깐만. 슉. 풀죽새 이야기. 인성 덕목 관심 인성 열기. 풀죽 다른 사람들이 순이에게 관심을 가졌다면 이렇게 새가 되지 않았을 거야. 인성사전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관심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표리 부동 겉표 속리 아니부 한가지 동. 마음이 음흉하고 불량하여 겉과 속이 다름을 이르는 말이에요. 옛날 어느 마을에 홀아버지와 단둘이 살던 순이가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도 없이 혼자 집안일을 하는 어린 딸이 가여웠어요. 그래서 새어머니를 데리고 왔지요. 그날 저녁 밥을 먹던 순이가 아야! 소리를 내자 새어머니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괜찮니 아가야? 괜찮아요. 밥에 돌이 있었나 봐요. 아이고 미안하다. 많이 아프지?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새 아내가 순이를 잘 보살피는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다음날 아버지가 외출하자 새어머니와 순이만 집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집을 나서자마자 이거사 돌 하나 씹었다고 이가 빠지니? 돌이 있으면 조용히 빼고 먹으면 될 것이지. 정말 유별나다 유별나 하며 느닷없이 새어머니가 순이에게 화를 냈어요. 당장 나가서 설거지하고 마당도 쓸거라. 아버지가 집에 없자 새어머니는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했어요. 순이가 부엌을 반질반질하게 청소해두면 새어머니는 아궁이에 시커먼 재를 뿌려놓았고 뽀얗게 빨래를 해오면 이것도 빨래라고 한 거야? 하면서 마당에 내팽개쳤어요. 새어머니의 구박과 심술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새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이던 어느 날 새어머니는 순이의 깨끗한 새 옷을 빼앗고 낡은 옷을 던져주었어요. 일하기 바쁜데 새 옷이 다 무엇니? 넌 누더기가 더 잘 어울려. 물이 다 떨어졌더라. 가서 물 좀 길어오거라. 그런데 순이가 물동이를 이고 냇가로 나가자마자 새어머니가 집 앞에 물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러면 꽁꽁 얼어서 미끄럽겠지? 순이는 발갛게 얼어 터질 것 같은 손으로 물동이를 꼭 쥐고 눈길을 걸었어요. 혹시라도 물동이를 엎을까봐 고양이처럼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지요. 휴, 이제 다 왔네. 집 앞에 거의 도착해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 그 순간 순이가 얼음에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물동이는 산산조각이 났고 순이는 차디찬 물을 뒤집어 쓰고 말았어요. 아니, 일도 못하면서 살림살이만 다 부수는구나. 새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닥에 쓰러진 순이를 산에 내다버리고 혼자서 돌아왔어요. 흥, 이제야 좀 편히 살겠네. 이제부터 남편 눈치 보지 않아도 되겠지. 그날 저녁 아버지가 돌아오자 새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 신용을 하며 말했어요. 아이고 이걸 어째요. 내가 말려도 기어코 산신께 기도를 드린다며 산에 가더니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흑흑. 아버지도 걱정이 되었지만 새어머니를 위로했어요. 산신께 기도를 올릴 때마다 제 엄마와 수없이 가본 길이요. 그러니 별 탈 없이 돌아올 거요. 여기가 어디지? 겨우 눈을 뜬 순이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아, 엄마하고 기도하러 왔던 사당이구나. 순이는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졌어요.
엄마, 저를 지켜주세요. 산신님, 저를 살려주세요. 순이는 꽁꽁 언 손으로 빌고 또 빌다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순이가 다시 깨어난 곳은 집 마당이었어요. 인기척 소리에 아버지가 급히 뛰어나왔어요. 산신님이 호랑이로 나타난다더니 그 말이 참말이로구나. 고맙습니다, 산신님. 마당에는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래, 어디 아픈 곳은 없니? 새어머니도 한마디 거드는 척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혼자서 산에 올라가지 말거라. 아버지는 그제야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날 밤 순이는 온몸에 열꽃이 돋아 알아 누웠어요. 아이쿠, 내 새끼, 이걸 어쩌누? 새어머니는 미음을 끓여서 순이에게 떠먹이는 척 하다가 아버지가 안 보는 사이에 슬쩍슬쩍 자기가 다 먹어버렸어요. 살랑살랑 봄바람에 사르르 얼음이 녹고 연두빛 새싹이 파릇파릇 돋기 시작하자 순이도 간신히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개나리 꽃길을 따라 아버지가 멀리 장사를 떠나자 새어머니의 구박은 더욱더 심해졌어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한 순이는 점점 더 야위어 갔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아픈 척할래? 날도 풀렸으니 오늘은 새로 창호지를 바르거라. 창호지를 바르려던 순이의 눈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풀죽이 보였어요. 순이의 눈에는 풀죽이 먹음직스러워 보였어요. 배고픔을 참지 못한 순이는 풀죽을 마구 퍼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본 새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너 먹으라고 풀죽을 쓴 줄 알아? 새어머니가 빗자루를 집어들었어요. 창호지를 바르라고 쓴 풀죽을 먹다니. 오늘 혼 좀 나봐라. 잘못했어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순이가 있는 힘을 다해 빌었지만 새어머니는 매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순이는 쓰러지고 말았지요. 엄마.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갑자기 순이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더니 한 마리 새로 변했어요. 여리고 작은 새는 풀죽, 풀죽 하며 한참 동안 순이네 지붕을 뱅뱅 맴돌았어요. 사람들은 풀죽을 먹다 죽은 순이의 넋이 새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풀죽 풀죽 우는 풀죽새의 울음소리는 뻐꾹뻐꾹 소리로도 들려서 뻐꾹새라고도 불렀어요. 이야기 속 낱말사전. 풀죽새. 뻐꾸기의 다른 이름으로 풀죽을 먹다가 죽은 아이가 변한 새라고 하여 풀죽새라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뻐꾸기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알에서 부화한 새끼는 원래 둥지에 있던 알을 모두 밖으로 밀어내는 등 얄미운 행동을 하는 새로도 유명해요. 사당. 돌아가신 조상의 신주를 모셔놓은 집이에요. 신주는 밤나무를 깎아 만드는데 신주 안에 조상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 조상을 대하듯 귀하게 여겼어요. 옛날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에도 조상을 모시는 사당을 제일 먼저 지었어요. 창호지. 주로 문을 바르는 데 쓰는 얇은 종이로 옛날 사람들이 집에서 방문이나 창문에 사용했던 한지예요. 우리나라는 온돌로 난방을 하였기 때문에 방 안에 습기가 많았는데 창호지를 통해서 습기를 밖으로 배출하여 방 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유지했어요. 그래서 창호지를 살아있는 종이라고도 말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풀죽새 이야기에 담긴 우리 문화 속 곤충 이야기. 옛사람들은 작고 하찮은 사물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여 소중히 여겼어요. 풀죽풀죽 우는 새를 보고 풀죽새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에요. 나비와 매미, 귀뚜라미 같은 곤충에서부터 파리에 이르기까지 우리 문화 속에 담긴 곤충의 모습을 살펴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옛사람들은 곤충들에게 어떤 뜻을 담았을까? 뿔죽새가 된 순이는 이제 자유롭게 산과 들로 훨훨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숲속 높은 나뭇가지에 앉은 순이는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재미있는 울음소리를 내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지요. 옛사람들은 순이가 숲속에서 본 친구들의 작은 움직임도 눈여겨보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산과 통하는 개미. 부지런하기가 개미 같다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개미는 우리 민족에게 근면의 상징이에요. 또 신과 연결되어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요. 왜냐하면 개미는 비가 오거나 장마가 지는 것을 알려주는 곤충이기도 했거든요. 개미가 자기 집 구멍을 막거나 행렬을 이루어 집을 옮기는 모습을 보면 장마가 올 징조라 여기고 미리 대비를 했어요. 귀찮게 여겨지던 파리. 똥이든 밥이든 귀여운 아기의 얼굴이든 가리지 않고 앵앵앵 달려드는 파리는 귀찮고 얄미운 곤충이에요. 또 굉장히 더러워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우리 조상들도 파리를 귀찮고 천한 존재로 여겼어요. 외로운 귀뚜라미. 옛사람들은 귀뚜라미를 외롭고 슬픈 곤충, 이별을 상징하는 곤충으로 여겼어요. 실제로도 가을밤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는 가는 계절을 아쉬워하는 듯 애달프게 느껴지지요. 그래서인지 귀뚜라미는 슬픔과 원망, 이별의 아픔을 담은 옛 시조에 종종 등장했어요. 시간을 알려주는 매미. 농사일을 주업으로 하던 우리 민족에게 매미는 농사의 시간을 알려주는 이로운 곤충이었어요. 옛사람들은 7, 8월에 매미가 울면 빨리 농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여겼고 참매미가 울면 수확을 서둘렀지요. 또 5월에 매미가 울지 않으면 마을에 큰 병이 돈다고 여겨 걱정했어요. 기쁨의 상징 나비. 우리 민족에게 나비는 기쁨과 행복을 상징하는 곤충이에요. 또 미래를 알려주는 곤충이기도 했죠. 특히 3월 삼진날 아침에 일어나서 노랑나비나 호랑나비를 보면 그 해의 운수가 대통한다고 믿었어요. 나비는 행운을 가져다주는 곤충이니까요. 순이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 순이는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멀리서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며 풀죽풀죽 무언가를 이야기하네요. 풀죽풀죽 순이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아버지는 들을 수 있을까요? 순이가 들려주는 옛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죽은 남편을 따라가다가 나비가 된 신부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젊은 남녀가 혼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신랑이 죽고 말았지요. 슬픔에 잠긴 신부는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하고 무덤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자 무덤이 닫히면서 신부의 하얀 치마 끝자락만 남았지요. 잠시 후 그 치맛자락은 하얀 나비가 되어 하늘로 훨훨 날아갔어요. 사람들은 죽은 신부의 영혼이 나비가 되어 날아갔다고 여겼어요. 옛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람이 죽어 나비가 되어 날아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어요. 누에가 되어 남편의 옷이 된 부인. 옛사람들은 누에를 순종의 상징으로 여겼어요. 옛날에 몹시 가난한 선비 부부가 살았는데 부인은 아등바등 일을 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선비는 글 공부만 했어요. 당신과 사느니 남의 집종이 되겠어요. 참다 못한 부인이 집을 나가고 얼마 후 남편은 과거에 급제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부인이 후회하며 남편을 찾아왔어요. 당신을 두고 떠나서 미안해요. 내가 죽어 누에가 되면 그 누에의 실을 뽑아 옷을 만들어 입어주세요. 평생 당신 곁에서 몸을 지켜주며 살겠어요. 그리고 얼마 뒤 슬픔에 빠져있던 부인은 병을 얻어 죽고 말았지요. 그러고는 바로 누에로 변했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누에를 순종과 후회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화살로 파리를 쏜 주몽. 동명왕 신화를 보면 파리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괴롭히는 해로운 곤충으로 등장해요. 어느 날 어린 주몽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파리가 날아와 자꾸 물어서 누워있어도 편안히 잘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몽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주몽은 그곳으로 달려드는 파리를 모두 쏘아 맞췄어요. 화살로 작은 파리를 백발백중 맞힐 만큼 주몽의 활쏘기 실력은 빼어났다고 해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순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차가운 눈이 펑펑 내리는 산속에서 순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순이를 감싸고 있는 그림자를 보세요. 저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일까요? 그림자가 순이를 구해줄 수 있을까요? 순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순이가 되어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 깊은 산속은 위험한 것이 많아요. 추위를 이겨내야 하고 호랑이 같은 사나운 동물들도 피해야 하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순이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미워하고 구박하는 새어머니의 마음일 거예요. 내가 순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지, 그리고 순이에게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며 이야기를 새롭게 꾸며보세요. 이야기 속 사자성어 사전. 구밀복검. 이 말은 입에 꿀이 있고 배에 칼이 있다는 뜻이야. 우리 새엄마처럼 우리 아버지가 계실 때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잘해주다가 아버지가 안 계시면 구박하고 못살게 굴잖아. 알쏭달쏭 논술산맥. 새로운 이름 짓기. 순이는 풀죽을 먹다가 풀죽새가 되었어요. 그림에 나오는 어린이들이 이상한 마법에 걸려 새가 된다면 어떤 새가 될까요? 어린이들이 먹고 있는 음식 혹은 들고 있는 물건의 특징을 담은 이름을 지어보고 그 이유도 써보세요. 상황이나 조건에 맞는 이름을 지어보는 활동은 언어 창의력 향상에 도움이 돼요. 풀죽을 먹다가 풀죽새가 된 것처럼 만약 수박을 먹다가 새가 된다면 수박새가 되지 않을까요? 책을 읽다가 새가 되었다면 책새.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이름을 마음껏 지어보세요. 전래랑 명작이랑. 성냥팔이 소녀. 풀죽새 이야기와 명작동화 성냥팔이 소녀는 가여운 소녀 이야기예요. 다음 성냥팔이 소녀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가 안 계신 소녀는 길에서 성냥을 팔았어요. 사내아이가 눈길에 넘어진 성냥팔이 소녀의 신발을 던져버리고 달아났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행복해하는 소녀를 보며 부러워했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너무 추워서 성냥에 불을 붙였어요. 성냥불을 켜자 음식이 차려진 식탁이 나타났어요. 성냥팔이 소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성냥불을 켰어요. 불빛 속에 나타난 할머니가 성냥팔이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사람들이 골목에 쓰러져 있는 성냥팔이 소녀를 발견했어요. 손톱 먹은 들쥐. 해금. 해금은 오래전 중국에서 쓰이던 것이 한국에는 고려시대에 들어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깡깡이 또는 깡깽이라고도 불러요. 말 꼬리털로 만든 활을 문질러 소리를 내는데 궁중음악은 물론이고 민속악에도 폭넓게 쓰이는 중요한 가락악기예요. 인성덕목. 습관. 인성열기. 가짜 선비는 제가 버린 손톱을 먹은 쥐라고요? 그렇다. 사람은 바른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인성사전.
여러 번 되풀이함으로써 저절로 잊고 굳어진 행동을 습관이라고 해요. 인성전례 사자성어 주객 전도 주인주 손객 엎드러질 전 넘어질 도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바꾸어 한다라는 뜻으로 입장이 뒤바뀐 것을 말해요. 깊고 깊은 산속 외지 남자의 한 선비가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그곳은 너무나 외로운 곳이었어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몇 날 며칠이 가도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었지요. 하루는 들쥐 한 마리가 선비의 글 읽는 방을 들락날락했어요. 집이었다면 당장 쫓아버렸겠지만 외로운 선비는 들쥐에게 이것저것 먹을 것을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선비가 손톱을 깎고 있는데 들쥐가 손톱을 받아먹는 게 아니겠어요? 어허, 요 녀석 봐라. 선비는 다른 손톱도 깎아 들쥐에게 던져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들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고양이에게 잡아먹혔나? 선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일을 까맣게 잊었어요. 3년 뒤 공부를 마친 선비는 고향으로 향했어요. 아버님, 소자가 공부를 끝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비는 크게 소리치면서 성큼성큼 대문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선비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어요. 거울을 보듯 자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선비를 본 가족들도 모두 놀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어요. 뭐라고? 네가 내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기가 막힌 듯 선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여기를 봐도 똑같고 저기를 봐도 똑같으니 도대체 누가 내 아들이지? 하루아침에 아들이 둘이 되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놀란 어머니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맞다. 우리 아들은 목 뒤에 사마귀가 있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진짜 선비는 어머니에게 목 뒤에 있는 사마귀를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가짜 선비도 기다렸다는 듯 목 뒤에 있는 사마귀를 보여주는 게 아니겠어요? 두 선비는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생김새와 사마귀는 물론 배꼽 옆에 난 점과 손금까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우리 집 보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오너라. 이번엔 아버지가 나섰어요. 진짜 아들이라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이 있는 곳을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물을 어디에 두었었더라? 진짜 선비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보물이 있는 곳을 잊었던 거죠. 하지만 가짜 선비는 보물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어요. 3년 동안 아들로 살면서 숟가락 숫자까지 훤히 꿰고 있었거든요. 가짜 선비는 냉큼 달려가 보물을 찾아왔어요. 어디서 감히 우리 아들 행세를 해? 화가 난 아버지는 하인들에게 소리쳤어요. 뭐들 하느냐? 당장 저놈을 내쫓지 않고! 아버지 호통에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었어요. 결국 진짜 선비는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한참을 서럽게 울다 깜빡 잠이 든 선비는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 제가 누군가 제 행세를 하고 있어요. 아이처럼 울며 선비가 말했어요. 네 행세를 하는 녀석은 들쥐야, 들쥐. 네? 들쥐라고요? 선비는 까맣게 잊었던 암자의 들쥐가 떠올랐어요. 그래, 암자에 있던 그 들쥐가 네 손톱을 먹고 사람으로 둔갑한 거야. 둔갑은 요술이나 마술 같은 재주를 부려 다른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선비는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뭐가 걱정이야? 쥐야 고양이로 잡으면 그만인데. 하는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사라졌어요. 다음 날 선비는 고양이 한 마리를 도포에 품고 집으로 갔어요. 마침 가짜 선비가 대문을 나서고 있었어요. 선비가 고양이를 꺼내자 발톱을 세운 고양이가 가짜 선비에게 달려들었어요. 으악! 고양이에게 목덜미를 물린 가짜 선비는 어느새 흉측한 들쥐로 변해 있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냐? 선비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귀한 내 아들 어디 좀 보자. 어머니는 선비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아버지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진짜 아들도 몰라보고 내가 아들을 쫓아냈다니.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그 후로 선비는 손톱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어요. 혹시 들쥐가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손톱. 손가락 끝에 있는 피부가 단단하게 변한 것이에요. 금세 자라서 깎아내기 귀찮을 때도 있지만 손톱은 손가락 끝을 보호해주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손톱이 없다면 바닥에 떨어진 작은 조각도 집어 올리기 힘들고 간지러운 곳을 시원하게 긁을 수도 없어요. 들쥐. 야트막한 산이나 들에서 생활하는 몸집이 작은 쥐예요. 굉장히 빠르고 나무에도 잘 오르며 헤엄도 잘 쳐요. 하지만 들쥐는 농작물을 갉아먹어 농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전염병을 옮기기도 해서 사람들이 몹시 싫어하는 동물이에요. 암자. 큰 절에 딸린 작고 조용한 절이에요. 선비나 스님들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거나 마음을 닫고 기도를 올릴 때 암자를 찾곤 해요. 인성절레 요술항아리. 손톱 먹은 들쥐에 담긴 금기 이야기. 문지방에 올라서지 마라, 턱을 괴지 마라 하는 등 큰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요. 이런 말들 속에는 모두 금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에 꺼려서 하지 않거나 피하는 것을 금기라고 해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금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하지 말거나 피해야 할 것들, 금기. 옛부터 전해오는 금기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예의나 바른 몸가짐이 담겨 있어요. 물론 터무니없이 우스운 것도 있지요. 누워서 밥을 먹으면 소가 된다. 눕거나 엎드려서 밥을 먹으면 죽어서 소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누워서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지요. 어려서부터 바른 식사 습관을 들이기 위한 금기예요. 남의 것을 훔쳐 먹으면 딸꾹질한다. 딸꾹질을 할 때 너 뭐 훔쳐 먹었니?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건 딸꾹질의 원리에서 나온 말이에요. 딸꾹질은 갑작스럽게 놀라거나 급히 음식을 먹다가 호흡의 박자가 엇나갔을 때 주로 나오거든요. 우리 몸의 생리현상을 재미있게 표현한 금기예요. 다리를 떨면 복 달아난다. 다리를 떠는 모습은 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다리를 떨지 말라는 의미에서 만든 금기예요. 이렇게 올바른 행동을 위해 복 나간다 혹은 복 들어온다라는 말로 전해오는 금기가 많이 있어요. 밥 먹고 물을 부어두면 부자가 된다. 이건 아마도 엄마들이 만들어낸 금기인 듯해요. 밥을 먹고 밥그릇을 그냥 두면 밥알이 말라붙어서 설거지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물을 조금 부어두면 밥알이 불어 쉽게 설거지를 할 수 있어요. 밤에 손톱을 깎으면 재수가 없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밝은 전등이 없었어요. 물론 손톱 깎기도 없었고요. 그러니 어두침침한 곳에서 뭉툭한 가위로 손톱을 깎다가 손을 다쳐 피가 나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1년 내내 조심해야 할 금기. 예로부터 전해오는 금기에는 위험한 것을 피해가려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가끔은 이유를 잘 모르는 재미난 것들도 있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설날에 나쁜 일이 생기면 1년 내내 안 좋다. 설날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1년 동안 나쁜 일이 생기고, 이날 좋은 일이 생기면 1년 내내 좋은 일이 생긴다고 여겼지요. 그래서 이날은 세배 가는 것을 빼고는 집에서 조심조심 보냈어요. 혹시라도 밖에 나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고, 또 만나더라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인일에 칼질을 하면 손을 벤다. 인일은 음력으로 1월 7일이 되는 날이에요. 이날은 특히 몸을 조심하는 날이라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 또 집에서는 칼질도 하지 않았지요. 손님이 오는 것을 막는다는 의미로 황토 뭉치를 문 앞에 내놓기도 했어요. 또한 남의 집에 가서 대소변을 보면 복이 달아난다는 말도 있어요. 섣달 금음에 잠을 자면 눈썹이 샌다. 섣달 금음은 음력으로 1년의 마지막 날, 설날 바로 전날을 말해요. 이날 밤에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고 하여 가족이 모여 앉아 밤새 불을 밝히고 잠을 자지 않았어요. 설날을 준비하며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을까요? 대보름날 부럼을 먹으면 부스럼이 생기지 않는다. 음력 정월 대보름날인 1월 15일 새벽에 부럼을 깨물어 먹으면 몸에 부스럼이 나지 않고 1년 동안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또 이날 아침에 김치를 먹으면 밭에 잡초가 무성해진다고 해서 상에 놓지 않았어요. 임신한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옛날에는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많았어요. 특히 임신한 여자가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았는데 비둘기, 참새, 오리, 문어, 개고기, 비늘 없는 생선 등 대부분이 동물성 식품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주로 채소를 주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이 금기해야 할 음식으로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왜 임신한 여자가 특히 더 조심해야 했을까요? 혹시 아무거나 먹어서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선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진짜 아들인데. 선비는 자신을 몰라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야속할까요? 선비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앞장부터 찬찬히 살펴보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았다면 선비에게 살짝 귀띔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선비가 진짜 아들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을까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앞장면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추리해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림 속에서 글 속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세요. 어떤 상황이든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생각의 힘을 키워보세요. 만약에 들쥐가 손톱을 먹은 것 때문이라는 원인을 찾아냈다면 선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생각해 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사전. 고양이 앞에 쥐. 쥐들은 나만 보면 모두 벌벌 떨지. 왜냐하면 내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쥐를 잡아먹기 때문이야. 그러니 얼마나 무섭겠어. 고양이 앞에 쥐는 이렇게 고양이를 만난 쥐처럼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야. 알쏭달쏭 논술 산맥. 우리 가족의 금기. 선비는 다시는 손톱을 함부로 버리지 않겠다는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해서는 안 되는 금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네모에 가족의 이름을 쓰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써보세요. 선비의 금기 1. 손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2. 들쥐를 집에 들여놓지 않는다. 우리 가족이 한 달 동안 지켜야 할 금기를 만들어보고 실천해보는 활동이에요. 금기를 정하면서 왜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금기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세요. 실천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해요. 실천과 기록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활동이에요. 전래랑 명작이랑 왕자와 거지. 손톱 먹은 들쥐와 명작동화 왕자와 거지는 비슷한 점이 많은 이야기예요. 다음 왕자와 거지의 그림을 보고 두 이야기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에드워드 왕자는 톰과 옷을 바꿔 입고 궁을 빠져나왔어요. 정직한 톰은 자신이 진짜 왕자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놀란 아가씨는 급히 나가버렸어요. 톰의 아버지는 에드워드를 볼 때마다 주먹을 휘둘렀어요. 톰은 궁전에서 왕자처럼 지냈어요. 에드워드는 자신을 도와준 핸든에게 왕이 되면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어요. 거지들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된 에드워드는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알게 되었어요. 대관식에 간 에드워드는 자신이 진짜 왕이라고 말했어요. 왕이 된 에드워드는 자신을 대신해 주었던 톰에게 큰 상을 내리고 핸든을 가장 아끼는 신하로 삼았어요.